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노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보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는 간략하게는 대기업 임원이던 제가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노후 준비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가 왜 그렇게 위험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많은 선택들이 그렇듯 겉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결정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물 하나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선택은 마치 도미노처럼 제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신뢰,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재정적 안정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 아니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생각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제 제가 60대의 나이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이 여러분께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버님께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혼자가 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된 건 아니에요. 와이프와는 합의 이혼을 하고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그립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를 보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 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다들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 삶이 더 평탄했었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했었어요. 친구들이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에도 저는 오랜 준비를 하지도 않고 대기업에 턱하고 붙었습니다.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소개팅으로 만난 연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기에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였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식도 둘이나 생겨 연희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남들이 보기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가족들 굶기지 않는 삶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만족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저희 본가와 처가집 모두 노후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며 어떻게든 저희의 부담을 줄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했기에 저는 물론이고 연희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켠 후 부팅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문득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화면에는 푸석해진 모습과 초점이 없는 눈빛을 가진 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일한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겠지 싶었는데 동창회에서 본 친구들은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균이 너 주식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에 보니까 꽤 많이 올랐던데? 봤어? 몇 년 전만 해도 나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었잖아. 주식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너 걱정돼서 한 말이지. 그래도 그때 당장 안 팔고 잘 가지고 있길 잘했지. 오른 주식 팔아서 노후에 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 정도로 벌었던 거야? 근데 벌써 노후 준비를 해? 나 정도면 늦었지. 상훈이 너는 노후 준비 안 해놨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떡하려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며 한탄한 게 엊그제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벌써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걱정 없이 준비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제 불안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도 본인들 노후 준비를 다 해놓은 모습에 놀랍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로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저에게 남겨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기업에 입사한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저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보니 여태까지 난 뭐하며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 게시판에 붙은 희망퇴직자 모집을 보니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내 이름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도 많은 저를 회사에서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10년이 넘은 차, 그리고 예금 통장에 있는 몇 천만 원, 통장에 있는 몇 백만 원이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이었다면 연희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었겠지만 저희는 외벌이였거든요. 자식들을 결혼시킨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하루는 연희와 진지하게 저희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나 동창회 다녀오고 와서 느낀 건데 우리가 너무 노후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노후 준비? 노후 준비랄 게 있어? 당신이 당장 퇴직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이번에 또 희망퇴직자 모집하고 권고사직 명단이 돌아다니니 불안하기도 한 것 같아. 매년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나 같은 사람을 언제까지 써주겠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이 집도 있고 나중에 당신 퇴직하면 퇴직금도 몇 천만 원 나오잖아. 정 부족하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소일거리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애들 결혼도 아직 못 시켜서 목돈 나갈 일도 남았잖아. 동창회 다녀와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은가 했는데 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우리 정도면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당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연희는 저를 위로해주며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나라도 어떻게든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하고 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이야 살 집 하나 있으면 되고 투자를 괜히 했다가 돈을 다 날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가짐을 다르게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무슨 바람이 들었냐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돈 좀 불려보려고 한다고 하니 다들 신이 나서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들려 투자할 만한 건물이 있는지도 알아보았죠.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건물 하나 있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꼬박꼬박 임대료 나오는 거로 생활비하면 은퇴 이후에도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생활했었습니다. 회의하고 기한 올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처리했었거든요. 언제나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 지루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들도 권고사직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좋겠다 생각한 것이었죠. 제 삶의 목적이 생기니 지루한 일상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가끔은 연희와 같이 외곽으로 나가 상가 건물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 선뜻 선택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혼자서 2번 정도 가보고 나서 연희와 같이 보러 갔었죠. 부동산 사장님은 저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있긴 하네. 그런데 우리 노후 생활비가 나올 건물이라면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여보, 우리는 집 대출금도 좀 남았잖아. 그렇긴 한데 그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퇴직한 것도 아니고 10년은 더 회사 다닐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갚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임대 수익도 생길 거 아니야. 역시 사장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여기가 이제 막 떠오르는 곳이라 안목 있는 분들은 벌써 건물 매매하셨어요.
아파트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하셔야 해요. 나중 되면 상가도 없고 가격도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도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대출이야 받아서 상가 수익 받는 걸로 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좀 작더라도 다른 상가를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연희는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 역시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유령 상가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벌써 건물 안에 상가가 들어와 있기도 해서 임대 수익을 바로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연희는 예전에 저처럼 무리하게 투자해서 다 잃는 것 아니냐며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연희를 설득해 대출을 더 받아 4층짜리 꼬마 빌딩을 매매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 대출이 비교적 쉽게 나와 좋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서류만 쳐다봤습니다. 저도 이제 건물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헛되이 산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은 기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회사를 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뒷배가 있다는 게 참 안정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건물을 사기만 하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건물 관리를 따로 해줘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것 말고도 대출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상가 수익도 있었기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출근해서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신 울리길래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 연희는 주로 문자를 하거든요.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연희의 전화가 연달아 2번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싶은 생각에 바로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희는 다급한 목소리로 문자로 보낸 기사를 빨리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연희와 통화를 하며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연희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니 저희가 산 건물 근처로 지하철역이 하나 생긴다는 기사였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살 때 부동산 사장님이 몇 년 안에 좋은 소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물을 팔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셨더라고요. 말년에 운이 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나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둘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전 관리를 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회사 월급 중 제 용돈 일부만 빼고는 다 연희에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2사람이 돈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렇게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목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고 이제라도 저를 위한 소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희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수익 일부를 저축하고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연희에게 여유롭게 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는 연희를 데리고 가서는 고급 브랜드의 옷이나 반지를 구매해 주기도 했습니다. 종종 연희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심각하거나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연희 역시 제가 본인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출금을 조금 더 빌려 차를 바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바꿨어? 이게 얼만데? 아니 지금 우리 대출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거야? 어차피 상가에서 월세 나오잖아. 나도 이제는 즐겨야지. 아니 당신이 요즘 안 즐겼어? 펑펑 쓰고 다니잖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나 하는 돈을 혼자서 써버리면 어떡해? 나도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자. 나는 맨날 돈만 벌었지. 당신이랑 애들은 다 쓰기만 했잖아. 뭐? 내가 뭘 쓰기만 했다고 그래.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서 애들이랑 나도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데. 아유, 알겠어. 이제 더 이상 안 살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저는 연희가 저에게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상가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의 일상을 점점 더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 회사 업무에 큰 의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회사에서의 일은 점점 더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느 날 회사에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 딱히 절망감은 들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처럼 안정적인 건물이 없었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건물 수익과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있었기에 적지 않은 퇴직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저는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제 권고사직 소식에 연희는 걱정하기도 했었어요. 나가야 하는 돈은 생각보다 많으니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이 더 있었으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이 나왔기에 저는 나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권고사직이었기에 몇 개월치 월급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창업을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창업보다는 오히려 쉬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회사 일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상가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건물값이 더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활짝 피려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연희가 이 기회에 건물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판다고? 지금 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다 건물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뭐든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월급으로 나오는 것도 없는데 건물 잘 갖고 있어야지. 당신 말대로 월급도 이제 없는데 대출원금이랑 이자 어떻게 갚으려고. 임대료 나오잖아. 그리고 나 퇴직금도 꽤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상가는 공실도 없었고 주변 아파트들도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 돈이 필요할 때 막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애들 결혼할 때 목돈 들어갈 텐데. 그럼 어떡하려고. 그럼 애들한테 상가 일부 증여하는 건 어때? 그럼 애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달라는 말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연희에게 건물을 팔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증여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저희는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했기에 이제는 저희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며 연희를 설득했어요. 연희는 제 말에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준호와 혜연이를 불러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혜연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연희도 처음으로 저에게 건물 사길 잘했다고 했었죠. 저희 둘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에게 상가 일부를 증여한 결정이 맞았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상가 건물이 공실이 없어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자 저희는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가 저희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레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돈을 저금해야 한다고 했던 연희도 매일 백화점을 다니며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골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며 저는 처음으로 돈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상우는 부모님에게도 예전보다 더 많이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1인실로 병실을 바꿔드리기도 했습니다. 연희와 장모님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자는 우리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씀씀이도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연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택배 상자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연희의 손에는 매일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몇 번 더 연희에게 말을 했었어요. 연희는 그럴 때마다 알겠다고 하며 필요한 것만 산 것이라고 했죠.
저는 이때부터 점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은 크게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지금 돈 아껴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근데도 이걸 사오면 어떡해? 나도 아끼려고 해서 세일하는 상품만 산 거야. 이번에 동창회 한다고 하는데 입을 옷이 없잖아. 옷이 없긴 뭐가 없어. 옷장 열면 밖에 나가 돈 벌어온 나보다 옷이 더 많은데. 당신은 양복만 입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알겠어.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옷 환불해 오면 될 거 아니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면 저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어요. 그 화가 다 연희에게 갔었죠. 저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연희는 자꾸 뭔가를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연희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연희는 모은 게 어디 있냐고 하는 모습에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제가 벌어온 돈을 쓰면서 살았으면서 그거 하나 관리 못하나 싶었거든요. 제가 계속 돈돈거리니 연희와 돈 때문에 다투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제 주위를 맴돌던 연희가 힘겹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연희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인상 쓰고 왜 그러냐고 말했죠.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결혼식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받을 테니까 30만 원만 줘봐. 30만 원을 보내달라고? 당신 그 돈도 없어? 아니, 돈을 얼마나 헤프게 쓰는 거야. 그리고 30만 원이나 축의금을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돈이 어딨어.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얼마 줬다고 이래. 돈 좀 아껴서 써. 우리 둘 다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펑펑 쓰기만 하면 어떡해. 나만 써? 당신도 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경조사비 쓰는 거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도 저저번 주에 동창 딸 결혼식이라고 다녀왔잖아. 알겠으니까 그만해. 요즘 상가 빈 곳들도 생겨서 예전처럼 임대료 안 들어오니까 돈 좀 생각해서 써. 저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걱정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자연스럽게 연희에게 화살이 돌아갔죠. 연희가 건물에 들어가는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계속 화가 났었거든요. 평생을 나 혼자 돈을 벌고 쓰지는 못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연희는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이 쓰기만 하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한다고 느꼈거든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결국 1인실에 있던 장인어른의 병실을 다시 4인실로 내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한다고 했지만 연희는 이 일 때문에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차라리 저에게 뭐라고 했으면 묵은 감정을 해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희는 저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고 소가리만 할 뿐이었어요. 저도 굳이 말을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빠져나가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문제만 신경 쓰게 되었거든요. 신경 쓰이는 게 많은 시기에 부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야 했지만 그보다는 당장 나가는 돈에 더 신경이 쓰였죠. 한편으로는 왜 부모님이 좀 더 노후 준비를 해두지 않으셨을까 싶은 원망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상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수납을 하던 중 어머니가 다가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는 상황이었기에 신경이 쓰이신 것이었죠. 평소처럼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으면 됐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옆에서 저 대신 괜찮다. 어머니는 건강만 신경 쓰세요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때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경제적 압박이 커지니 저는 모든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연희도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에게 왜 이렇게 대책 없이 건물을 샀냐고 원망을 했거든요. 저는 건물을 한 번 사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관리도 해야 하고 관리비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희가 처음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둘이서 직접 상가를 관리하며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매주 상가에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가 생기고 상가 건물의 관리가 점점 더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접 관리하던 것을 점차 업체에 맡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상가 공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나가는 관리비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연희에게 다시 건물을 관리하자고 했는데 연희는 도끼 눈을 치켜뜨고는 쏘아붙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건물 그때 팔자고 했지. 당신 때문에 왜 내가 고생을 해야 하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건물 임대료 받아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잖아. 이제 대출금은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대출까지 받지 말자고 한 거잖아. 당신이 하자고 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혼자 좋자고 건물 산 거 아니잖아. 여태까지 실컷 돈 써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대출금 알아서 하라고? 그럼 당신이 여태까지 쓴 돈 토해내. 지금 치사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알겠어.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가 들어오던 시절에는 저희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어요.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고 그 덕분에 생활에 큰 부담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료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생활비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활비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면서 점점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서로를 자주 대면하게 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다툼이 잦아졌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연희에게 짜증을 부리고 연희는 제 말에 서운해하며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희는 밖에 나가 돈을 벌겠다고 했죠. 50대 후반인 연희가 일을 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내심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 나가는 돈이 눈에 보였기에 연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가 고생하는 모습에 고맙다고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적게 버냐며 툴툴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연희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우와 혜연이가 저희 상황을 보며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보려 했는지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종종 가족 여행을 갔지만 그 이후로는 대학 입학과 성인이 되면서 가족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우와 혜연이는 그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여행을 제안했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고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도 저희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싸울 거리만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비록 아이들이 준비한 돈으로 떠났지만 저는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저와는 다르게 여행을 즐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연희는 자연스럽게 각자 떨어져 다니게 되었어요. 준우는 저와 혜연이는 연희와 일정을 함께 했고 서로의 일정이 따로따로 나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많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남는 것은 그저 불평과 짜증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말았죠. 결국 저희는 각자 호텔방을 따로 잡고 지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갈등은 집에 와서도 계속되었어요. 매일 마주치는 연희와 눈을 마주치면 싸움이 이어졌고 그럼에도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연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밤에 잠을 잘 때면 안방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희 사이가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황을 누구 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혜연이가 임신을 했고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전의 상가를 증여해 주었기에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연희가 저에게 혜연이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연희한테 상가 건물을 미리 증여하기도 했는데 또 해줘야 하냐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제 말에 연희가 실망감을 느꼈는지 쏘아붙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딸이 결혼한다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언제 나 몰라라 했어. 내가 뭘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상가도 증여해 줬었잖아. 그걸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야. 부모가 돼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나 돼.
당장 우리 생활비도 구멍나기 시작했잖아. 저도 딸 결혼하는 거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정말 도와줄 돈이 없었기에 답답해서 연희에게 큰 소리 낼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상황에서 저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갈등과 부담만 커져갔습니다. 어느새 저희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연희는 제 행동에 정이 떨어졌는지 알겠다고 하고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혜연이 결혼을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임신해서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며 혜연이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 어떻게든 연희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맘대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괜히 우리 혜연이네 친정에 돈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건물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니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나이 60에 가까운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 건물 시세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당장 나가야 하는 대출금과 생활비가 상가월세 수익보다 많아졌거든요. 딸 결혼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게 돈을 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혜연이 결혼식을 하면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연희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혜연이 결혼을 나름 생각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닌다며? 지금 제정신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말한 대로 혜연이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 구하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빌리면 그건 빚이 아니야? 그것도 다 갚아야 하는 돈인 거잖아. 그렇긴 해도 어차피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아니야. 나라도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기 쉬웠겠어?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당신 혼자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또다시 돈 문제로 연희와 사이가 틀어져 버렸죠. 혜연이 결혼식이 끝나고 수습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혜연이가 아이를 먼저 가져서 그런가 묘하게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같이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희에게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도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잖아. 혜연이가 애 가지고 결혼하니까 우리 무시하는 거. 그게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애들 결혼하는 거에 안 도와준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쪽도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애들 살 집은 해줘야지. 우리는 그래도 상가 건물 증여해 준 게 있잖아. 또 그놈의 상가 이야기야? 혜연이한테 다 준 것도 아니고 일부만 준 거잖아. 심지어 거기 공실인 거 잊었어? 그건 나중에 혜연이랑 사위될 애랑 임차인을 구하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장 애 키워야 하는 애가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건물 팔아버리라고 했어. 우리는 대화하는 족족 싸우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었죠. 저는 우리가 지금 별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희에게 혜연이도 곧 결혼식을 올리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연희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제 생각과 달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혜연이의 결혼식 전날까지 우리는 별거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연희가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많이 생각을 했구나 싶었고 저도 혼자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연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퇴직금도 다 떨어져서 손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에게 내가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연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연희는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는 평생 자식과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해왔고
그 모든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고작 몇 달도 못 도와주나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원망도 들었습니다. 깊은 한숨 끝에 연희는 저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상가를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상가를 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연희가 이렇게 말하니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해버렸어요. 제 태도에 연희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둘 다 화가 난 상태였기에 저 역시 같이 붙어있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서로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집에서 혼자 생각하며 화를 삭히고 있는 도중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도 생각을 좀 했겠지 싶어 다시 대화를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연희의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연희는 서류 하나를 내밀더군요. 뭔가 싶어 살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상가 건물 시세가 떨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질 때부터 연희와의 사이가 삐걱삐걱했지만 전 이혼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제 딸도 결혼시켰으니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말하는 목소리에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각할 시간만 달라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준우와 혜연이를 불렀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말하는 게 연희의 마음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준우와 혜연이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 같은 눈치였지만 모르는 척하고 애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희들이 엄마 마음 좀 돌려봐라. 아빠, 내가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 옆에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고생 안 했냐? 그리고 내가 나이 50 넘도록 너희 뒷바라지 한다고 뼈 빠지게 돈 벌어왔잖아. 알죠? 저는 아빠 이해하는데 엄마는 아빠가 건물 산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엄마 좀 설득해봐. 지금 고비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월세 받으면서 생활비 쓰면 되는 거야.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이런데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들 준우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저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혜연이는 제 손을 잡고는 이제는 아빠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식 둘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은희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달려왔는데 뭐가 남았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은희는 제가 무분별하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가감하게 돈을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건물을 팔고 받을 수 있는 돈 이상 빌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때문에 은희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것도 맞았기에 저는 바로 건물을 처분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건물을 팔고 돈이 생기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다들 어떻게 인생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겠냐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빌린 돈과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제 수중에 남는 현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만 남은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대략적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어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에게 건물을 처분했다고 얘기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요즘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이제는 건물도 없고 빚도 없어. 물론 재산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랑 내가 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요 근래에 돈 때문에 당신한테 짜증낸 건 미안해. 그런데 우리 둘이서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내가 그랬던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나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내 명의로 돌려줘. 어떻게든 은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은희에게 미안한 게 없진 않았거든요. 건물을 계약하던 날 내가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하며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했나 싶었습니다.
둘 다 행복하게 살자고 하 결정이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을 사고 월세를 받아 행복했던 날보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 날들이 많았었거든요. 남들은 건물 하나 사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와 은희와는 합의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더 이상 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은희가 해달라는 대로 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중에 갖고 있는 돈 하나 없으니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 순간 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애 엄마한테 소식을 들었나 보다 했어요. 아들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뭐 더 잃을 것도 없겠다 생각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우는 소식 들었다고 말을 하며 살 곳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 살 곳이 없으면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 같은 곳에 가서 돈 벌면서 살던가 해야지. 제가 아버지 통장에 돈 보내드렸어요. 그거로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장만하세요. 됐다. 괜히 네 엄마가 알면 싫어할 거야. 다시 보내줄 테니 너가 쓰던가 해. 어머니도 아셔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돈 보내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세요. 공장 가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다. 저는 준우가 보내준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 남은 건 제 몸뚱아리 하나였습니다. 은희와 이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됐나 싶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었기에 저는 당장 일을 구해야 했어요. 평생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사실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돌아다니면서 마실 정도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카페라도 차리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커피숍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대들이 주로 하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60대 할아버지가 한다는데 좋아할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거든요. 24시간 커피숍을 하는 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익숙해지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준우와 혜연이는 환갑이나 된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일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돈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옷 그런 것들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나이 60이 돼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 늦은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불안만 커지거든요.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이 따르는 걸 저는 가까이서 느꼈으니까요. 돈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준우와 혜연이는 저보다 더 빨리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애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혼자가 되지 않았겠지만 혼자가 되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생각을 풀어내시며 서로 공감을 나눠보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소통하시는 창구가 되어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해안을 통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